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 환갑 선물을 사기치자고 한 형님을 참교육했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새댁입니다. 직장에는 다니지 않고 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이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남 중 차남이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계시고 두 분 다 맞벌이 하십니다. 형님네는 5살과 3살인 아들이 있는데 형님 친정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키워주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직업이 일정치 않아서 자주 바뀌는 터라 지금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릅니다. 가족들도 물어보는 것이 약간 눈치가 보여서 금기시되어 버렸고요. 시댁에는 시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 저희네가 결혼하면서부터 혼자 사시게 되어서 늘 맘에 걸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주 찾아뵈려고 합니다만 그래봤자 일주일에 많아야 한두 번 정도이네요. 남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용돈을 책임졌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혼자 계신 시어머니에게 계속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버니나 형님은 시어머니 생활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시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도 병원비며 장례비도 일절 신경 쓰지 않아서 차남인 남편이 혼자 다 했다고 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남편한테 다 맡겨버리고서는 자기 지인들한테서 온 조의금을 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오로지 그것만 신경 쓰더라네요. 기가 막혔지만 부딪히기 싫어서 몇 푼 안 된 것 같으니 먹고 떨어져라 하고 줘버렸답니다. 시아버지 병상 지키는 일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맡아 했는데 아주버니는 몇 번 내다보는 것 말고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아주버니가 주식에 큰 돈을 잃어버려서 형님하고 틈만 나면 남편 앞에서도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시어머니 앞에서도 돈 타령을 하면서 자주 싸워서 형님네겐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남편 혼자 다 해나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주버니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이니까 시어머니께서도 되도록이면 아주버님한테는 돈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셨고 남편도 그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된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 보살피는 것도 저희네에게 다 맡기는 분위기입니다. 남편은 내 어머니이니 형님네가 어찌 하던 말던 상관없이 할 도리만 잘 하자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어서 시어머니가 늘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환갑이 다가오자 남편과 저는 이벤트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께 기념으로 반지를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네 결혼 예물 주고받을 때 시어머니 손가락에 금가락지 하나 없는 걸 보고는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에 가서 모시고 나와서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오리탕을 사드리고 그리고 보아두었던 금은방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환갑 선물로 반지를 해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한사코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차피 환갑 선물은 받으셔야 하니까 이왕이면 올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반지를 골라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비 반지를 권해드렸어요. 빨간색 루비가 사랑과 생명 그리고 부귀와 영원함과 애정과 전홈의 의미가 있어서 사랑과 건강을 바라는 의미에서 권해드린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도 평소에 루비를 좋아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예쁘다 라고 하시면서도 가격 먼저 물어보시느라 제대로 고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리 비싼 반지가 아니면서도 고급스럽고 좋아 보이니까 골라보시라고 했고 점원에게 가격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와 남편이 고른 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서너 개 놓고서 어떤 게 마음이 드신지 여쭈었습니다. 귀걸이는 하지 않는 편이라 싫다고 하셔서 화이트 골드 체인을 권해드렸지만
골드 체인을 원하셔서 반지 디자인과 펜던트 루비 목걸이도 세팅을 예약 걸어두고 왔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굳고 싫다고 하셨지만 막상 반지 끼워도 보시고 목걸이도 걸어보시더니 얼굴이 더욱 환해지시더군요. 시어머님 얼굴이 많이 상기되셨더군요. 반지와 목걸이 찾을 날만 고대하실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해드리기를 정말 잘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 환갑내기 한 달 앞이라서 형님과 의논할 겸 해서 전화드렸어요. 다른 때면 몰라도 제가 결혼해서 처음 맞는 시어머님 생신이고 겸해서 환갑일이기도 해서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 달이나 남아있지만 미리 의논해보고 싶었죠. 형님은 시큰둥해 하시더군요. 요즘에 얼마나 칠순도 아니고 환갑을 다 챙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 미리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좀 답답하더군요. 너무 무성의하게 대답하시는 거 하며 제가 잘못 전화한 것처럼 약간 무뚝뚝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식당 예약해 놓을게요. 식당에서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걸로 끝내죠. 그날은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형님이 맞춤 케이크로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식당비나 어머님 선물은 준비할 테니까요. 했더니 어머님 선물은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네가 따로 시어머니께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맞춰드리고 왔다고 했더니 노발대발 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랑 의논도 하지 않고 멋대로 선물을 해드렸냐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네가 따로 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라서 형님네도 해드리고 싶으시면 따로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봤다고 그런 경우 없는 짓거리를 하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루비 반지와 목걸이라면 한두 푼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 저희네가 그런 고가품을 선물하면서 식당비도 동생네가 지불하고 자기네는 케이크만 딸랑 들고 가면 참 우습기도 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희네만 시어머니 생색내는 자리인데 꼭 그 자리에 형님네가 들러리 서야 하냐고 참 그럴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님 선물을 함께 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비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얼마에 하기로 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가격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떡 벌리면서 혀를 쯧쯧하고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동서가 어려서 아직 뭘 모르는구만. 미치지 않고서야 루비 반지를 그렇게 비싸게 맞췄어? 완전히 속았구만 하면서 혀를 차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속았다고요? 슬슬 기분이 나빠지면서 황당했습니다. 말하는 투가 머저리 동서가 물가도 모르고 남들 복노릇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형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시면 형님이 따로 어머님 선물 준비하시든지 하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렸네요. 기분이 얼척이 없는 게 속상했습니다. 왜 남편이 형님네 부부를 상종하기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형님과 통화하고 나서 열받아 있는 것을 보자 남편이 도대체 형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새 아주머니랑 의논인지 뭔지 했는지 벌써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형님이 말하기를 수영이 아빠도 미쳤다고 하네. 모두 해서 20만 원이면 떡을 치고도 남겠는데 무슨 돈지랄을 그렇게 했냐고. 그거 취소하라네. 당장 취소해. 자네가 당한 거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약금 걸어둔 게 얼마냐고 하더군요. 어쩌나 보자 하고 대답해 주었어요. 50만 원이라고요. 그랬더니 50만 원 포기하고 20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걸로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해드릴 수 있다고 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딱하다는 듯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속고만 살았냐고, 그렇게 물러 터져서 어찌 사냐고 하면서 걱정스럽다는 듯이 혀를 또 한 번 찼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속았다는 건 둘째치고 시어머니랑 직접 가서 맞춘 루비 반지를 함부로 취소하라 마라 하다니요. 뭐 이런 개 뺐다구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화를 누르고 물었어요. 형님, 시어머님이 직접 디자인도 고르고 맞춘 루비를 며느리 맘대로 취소하란 말씀이세요? 그건 안 되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귀를 의심했네요. 눈이 나쁜 노인네가 뭘 아시겠어. 좀 이상하다고 눈치채실 것 같으면 자네가 맞다고 우기면 끝날 일이네. 50만 원 예금 포기하고 내가 그보다 저렴한 것으로 더 좋은 걸로 루비 반지하고 목걸이를 준비할 테니까 그때 맞췄던 목걸이라고 우기면 되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화 너머 언저리로 아주버님이 돈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나 보네. 다 늙어 빠진 노인네한테 무슨 루비 반지에 목걸이에? 에휴, 미쳤네 미쳤어. 하는 겁니다. 저는 결심한 듯이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돈지랄을 하든 속아서 어머니 선물을 해드렸든 형님 돈 안 들어가니까 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시어머님 상대로 두 며느리 아들이 나서서 환갑날에 사기치자고 하시는데 기가 찰 노릇이네요. 어디 형님이 말한 20만 원으로 떡을 친다는 루비 반지가 얼마나 그럴싸한지 어머니 환갑날 비교해서 보자고요. 설마하니 가짜 루비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선물하자고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하고 말했더니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도 가짜 루비 반지가 어때서? 나이 드신 분이 진짜 루비 반지를 얼마나 끼고 다니시겠어? 편하게 가짜 루비 반지 끼고 다니는 게 낫지 안 그래?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담을 수가 없었네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네요. 진짠지 가짠지 자식이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지. 암튼 자네는 당장 취소하고 시어머니 환갑 때는 구색은 맞춰드리니까 우리만 아무 말 안 하면 어머니도 좋고 우리도 알뜰하면서 크게 생색내서 좋지 않겠어?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도 놀라웠고 저희네가 비싼 선물을 해드린다고 하니 자기네도 그 정도의 선물을 해드려야 하는데 마음과 돈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버리해서 속아서 덤탱이 썼다고 둘러대면서 가짜 반지와 가짜 목걸이로 둘이서 함께 사기치자고 하다니 정말 형님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형님네는 제 상식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깨닫고 최대한 멀리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전화 녹음 내용 듣고는 완전 화가 나서 형님네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네요. 상종할 인간이 따로 있는 거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인간들이라고 입만 아프다고 했죠. 그 뒤로 형님이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는데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 환갑 선물로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자기네와 함께 해드린 거라며 했다네요.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큰애가 웬일이냐고 기분 좋다고 하시면서 남편한테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순간 남편은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 모습에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네요. 그리고 얼마 후 기다리던 예약해두었던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시어머니 모시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반지 끼워드리고 어머니 환갑 축하드려요 하고 말씀드리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흐뭇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 내도 불러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전화로 부르셨어요. 그날은 주말 저녁이라
형님네가 집에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하시면서 루비 반지와 목걸이 받아왔다 하시면서 무척 마음에 든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와서 고기나 구워 먹자고 부르시더라고요.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하니까 수박 한 통 딸랑 들고 왔더라고요. 웬일? 오늘은 수박도 들고 왔네. 생전 시어머니 보러 오면서 빈손이었는데 애들도 데리고 오면서 수박 사올 생각을 했다니 기특하더라고요. 가짜 루비 반지를 해서 시어머니 몰래 작당해서 사기치자는 전화통화 이후로 처음 보는 거라서 반갑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 앞이라서 고개만 끄덕이고 괜히 형님네 애들만 쳐다보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고요. 형님네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얼렁뚱땅 선물을 함께 한 거라며 거짓부렁이나 하고 땡전 한 푼도 안 쓰고 무임승차려는 거지근성에 정말 밥맛 없는 식구들입니다. 한참 고기를 맛있게 굽고도 형님네 식구들 보니 입맛 떨어진 것 같아서 몇 점 먹지도 못했네요. 식사가 끝난 후 수박을 자르면서 시어머니께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자리에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너를 보게 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다시는 찾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뜻밖의 말씀에 깜짝 놀라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땅을 자식들한테 절대 물려주지 말고 노후 대책용으로 갖고 있으라고 유언하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개발 사업지가 되어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땅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자꾸 팔라고 해서 그 많은 땅을 잘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니와 형님의 눈이 반짝반짝 거리더군요. 웬 행제야, 땅이라니. 시어머니한테 눈이 동그래져서 다가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 발 늦었네요. 그 땅 주인이 이미 따로 있걸랑요. 저랑 남편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덤덤히 듣고 있었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큰애 너도 알다시피 작은애가 그동안 네 아버지 병원비며 간병과 장례까지 그리고 집안일을 모두 군말하고 다 잘해줬어. 나는 작은애가 그 땅을 내 대신해서 잘 관리해주리라 믿는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물려준 알짜배기 모든 터지를 작은애한테 이전해주었다. 그 말을 듣자 아주머님이랑 형님이 눈이 뒤집히더군요. 형님이 눈을 부라리며 자기들도 자식인데 왜 안 주냐고 하시면서 달려들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부모를 상대로 사기치는 자식이 자식이더냐? 하고 하시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고 시어머니께 형님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몰래 꽁쳐든 땅이 몽땅 동생네한테 갔다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눈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모른 척 시치미를 똑 떼고 있었죠. 그 광경이 볼만하더군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자기네들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하시냐고 대들길래 시어머님이 그러시네요. 작은애야, 그거 녹음 틀어서 들려줘라. 그러자 제가 네 어머니 하고 큰 소리로 사기치자고 작당했던 형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틀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녹음 내용을 들으시고 또다시 화가 나시는지 내가 이렇게 말짱한데 나를 감히 뒷방 고려장할 늙은이로 보다니 니네들이 먼저 자식이길 포기했다. 당장 내 앞에서 꺼져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하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재산도 모두 작은애한테만 물려주고 떠날 테니 더 이상 나한테 아무것도 기댈 것 없을 테니까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마라. 고 엄청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걸 녹음해서 시어머니한테 들려줬다고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으시려고 달려드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튕겨 나오시더니 형님 머리채를 잡고 냈다 잡아채니까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시어머니한테 선물하는 동사한테 미친년이라고 하니? 녹음한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 해서 들으니 시어머님이 완전 열이 받으셨는지 형님 뺨을 때리셨어요. 그것도 연거푸 때리시는데 아주버님은 말리지도 않고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 보고 진정하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뺨 맞고 땅 뺏기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찌질이들. 아니 그러게 진즉 행동과 말을 잘했어야죠. 그동안 남편이 착해 빠져서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참아온 모양인데 전 절대 못 참아요. 설마 하니 고상한 동생네 부부가 시어머니 환갑을 앞두고 분란을 일으킬까봐 시시 할 줄 알았지 냅다 이럴 줄은 몰랐겠지? 그래, 시애미한테 사기치자녀는 정상이냐? 그게 자식이냐? 꼴도 보기 싫다.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마라. 당장 나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저한테도 몹쓸 욕을 다 뽑았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부부가 둘이 서로 탓하며 쳐받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가관이 아니었어요. 어찌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쌍으로 자식을 둘이나 낳아서 만나서 사는지 참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끼리끼리 잘 만났군. 시어머니가 나가서 싸우라고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땅이 있는 줄 알았으면 엄청 알랑방구 까면서 효도한다고 난리 쳤을 텐데 지네들 잘못한 거는 반성하지 못하고 동생네한테 땅을 뺏겼다고 생각하겠죠. 머리까지 나쁘니 그 땅 뺏겨서 얼마나 아쉬울까? 안 됐네요, 형님. 조금만 잘해주면 기어오를 인간들이네요. 저희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될 인간들 무자비하게 삭제해드릴게요. 전화번호도 지우고 시어머니 집과 저희네 집도 소리 소문 없이 이사갈 거고요. 시어머님 전화번호도 바꿔드릴 거네요.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니까요. 사실 남편도 시아버지 병실에서 간병하면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땅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를 부탁한다시며 남편에게 말을 해줬다고 했고요. 행여나 시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곧 죽어가는 아버지가 있는 병실에도 찾아오지 않는 불효자식인 큰아들한테 줄까 봐서 걱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큰아들에게 땅을 물려주실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형님네가 웬만히 기본만이라도 했으면 시어머님과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그래도 큰아들한테 주지 않으려고 했을까 싶네요. 못되게 군 형님 때문에 저희네가 몽땅 그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형님을 참 교육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내 가까운 가족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살아야겠습니다. 특히 재산 없는 부모님한테도 효도합시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서갈등 사연으로 유선한 나에게 축하한다고 꽃다발 들고 병문안 온 형님네 부부 천벌받다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위로 형이 한 분 계시고 아래로는 막내 여동생이 있습니다. 형님은 전업주부이시고 저는 모두가 알만한 공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약사입니다. 남편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오랜 동안 지내오다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동갑내기 부부이죠.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저에 대해 익히 알고 지내서 결혼 전에도 자주 시부모님 뵈러 시댁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사귀면서도
시부모님과 함께 서너 번 정도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남편은 아들이지만 딸처럼 시부모님께 살갑게 대했어요. 저도 시부모님을 오랫동안 봐온지라 여행을 가도 크게 불편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형님이 결혼하기 전부터 시부모님을 알고 지냈던 터라 시댁을 가도 늘 편안합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십니다. 시누이가 있긴 하지만 남자애들처럼 애교도 없고 무뚝뚝한 편이고 아주버니도 말수도 적고 공반답시고 시부모님과 많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시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만나면 대면대면한 것이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아주버니와 함께 있으면 입에 자크를 단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말을 하지 않으니 내가 나 키운 자식이 맞나? 하고 한 번씩 쳐다보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그야말로 립 서비스가 좋은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도 없는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는 울 엄빠. 시부모님과 남편이 나란히 앉아서 무슨 얘기가 그리 많은지 모르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웃고 떠듭니다. 반면에 아주버니는 시부모님을 자주 보지는 않은 편이어서인지 어쩌다 시부모님을 뵈면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덩그러니 앉아서 시부모님이 던지는 질문에도 별 성의 없이 단답형 대답만 짧게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주버니를 대하기가 어려워하셨고 사소한 일이든 큰일이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만 부르십니다. 남편도 곧잘 시부모님의 일이라면 당연 달려오곤 했어요. 아주버니가 결혼하게 되자 더욱더 큰아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결혼하면서부터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사셨어요. 아주버니와는 같은 직장이어서 불편하다는 이유 아닌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냥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속사정이 있더라도 어려운 시부모님께 일일이 다 말씀 못한 부분도 있었겠죠. 형님도 아주버니처럼 그리 밝은 성격이 아닌 듯 했어요. 딱 기본적인 것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명절과 생일 때 외에는 얼굴 보여주는 일 없었고 결혼 후 한 번도 전화한 적 없어서 어쩌다 한번 볼 때는 내 며느리가 맞나 하고 얼굴 잊을까봐 쳐다보곤 했답니다. 사촌들 결혼 소식이나 친척 어른들 부음을 전할 때도 아들네에 전화하는데도 주저가 될 만큼 왕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시부모님을 대할 때 불만이 있는지 어쩐지 무표정한 듯 해서 며느리라도 어디가 불편한 것인지 신경 쓰이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모처럼 만난 김에 사는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싶고 별일은 없는지 궁금도 한데 며느리 안색을 먼저 살피게 되더라네요. 특히 큰아들인 아주버니의 근황도 알고 싶어서 물어볼라 치면 너무도 성의 없게 그냥 잘 있다라고만 하고 말아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첫 손주를 낳아서 시부모님이 병원에 축하하러 갔었답니다. 시부모님이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현금 50만 원을 두고 오셨다는데 그 다음날 웬일로 병원에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다 했나 싶었는데 다짜고짜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50만 원 돌려드릴게요. 제가 거지도 아니고 어디에다가 납부끄러워서 누가 알까 싶네요. 어머니가 평소에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어떻게 첫 손주 안겨드렸는데 50만 원을 던져주고 가세요? 남들은 며느리가 안 이뻐도 손주가 이쁘다고 몇백만 원씩 아니 1000만 원 단위로 주고 가신다는데 너무하세요. 갑자기 따지듯이 물어 뜯을 듯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셨대요. 그리고 따발통처럼 쏘는 듯이 말하는 모양새를 보니 또 한 번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쌍으로 말수가 적어서 원래 그런 성격인가 보다 생각하셨다는데 말도 야무지게 잘하더라네요. 그러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서는
대답도 듣지 않고 감히 전화를 뚝 끊더랍니다. 말단 행정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 퇴직하셔서 평생 근금 전략이 몸에 배이신 시부모님께서는 대학교 공부까지 지원해주시고 결혼은 각자 벌어서 하라고 늘 교육을 한 터라서 장남이 결혼할 때도 신혼집 얻을 때 전세금도 보태주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대신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나중에 병원 신세 지더라도 자식들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후 대책을 철저히 해놓으시려고 노력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큰 자식 대학교까지 지원했으면 되는 것이지 신혼집 장만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넉넉한 집안이라면 노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기분 좋게 신혼집도 장만해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고도 하셨습니다. 아마도 형님네 신혼집 장만할 때 형님네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받으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시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희네 부부가 결혼 전에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시부모님께 처음부터 신혼집 장만에 보태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고 미리 모아두었던 돈과 대출 끼고 양가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도 가능했어요. 예물은 넉넉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남부럽지 않게 해주셨어요. 명품 고급 시계와 신랑 양복과 한복, 그리고 남편 차가 연식이 오래되어서 고급 중형차도 사주셨습니다. 반지도 2캐럿짜리 다이아 반지였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보답의 의미로 저에게도 2캐럿짜리 다이아 반지와 목걸이 풀 세팅으로 해주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예단비를 넉넉히 준비해 주셔서 시부모님이 구색을 맞출 수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저희네가 결혼식 준비로 바쁠 동안 아주버니는 단 한 번도 형이면서도 동생이 결혼식 준비는 어찌 되어 갔는지 묻지도 않았다네요. 결혼식장에서도 자잘한 신경 쓸 곳이 많은데도 남편 친구와 사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진행했었어요. 그래도 장남인데 친척들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아주버니가 나서서 지휘해주면 좀 더 수월하건만 동생 결혼을 동네 불구경하듯 하길래 부탁도 하지 않았다는군요. 물론 시부모님이 나서서 많이 거들기는 했지만 친척들 인사하느라 바빠서 다 챙기지 못하시더래요. 제가 신부 대기실에 있는데 손님 맞이해야 할 신랑이 보이지 않아서 친구한테 시켜서 신랑 좀 찾아보라 했더니 예복 입은 채로 음료수 박스 들고 나르고 있더라네요. 조금 후에 화장한 얼굴에 땀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에 다시 화장 고치러 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결혼하는 날에 여유있게 신부 옆에서 사진도 찍고 있어야 할 주인공이 땀 뻘뻘 흘리며 결혼식을 진두지휘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제가 물었죠. 아주버니는 어디에 계시는데 신랑이 나서서 다 하고 그래? 하고 말했더니 뒷짐만 지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보니 정말 할 일 없이 뒷짐만 지고 이리저리 무료하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조금 후에 형님이 신부 대기실로 오셔서 다이아 풀 세팅한 저를 보시고 가셨어요. 친구들이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시부모님이 이물로 다이아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를 해주신 걸 알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짧게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형님이 엉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친척들이 모두 다 있는 테이블에서 시부모님이 들으란 듯이 울어 제끼더라고요. 저희네 부부는 한참 인사드리고 신혼여행을 막 떠날 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모두들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형님 옆에서 다독이던 친척 어른분이 그냥 모른 척하고 떠나라고 하셔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이 예물로 다이아 반지 풀세트 해주신 걸 알고서 차별한다고 서럽다고 우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결혼식장에서 이 무슨 추태인지 자주 보진 않아서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저 시부모님이 해주신 거는 알고 보면 저희 친정부모님이 남편 예물과 예단비를 해주시니까 해주시는 건데 막말로 형님은 친정 쪽에서 신혼집 장만으로 도움을 받아서 따로 아주버니의 예물과 예단은 생략하셔서 시부모님이 알아서 예물하라고 2천만 원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남편과 저는 신혼여행지에서 형님네 소식을 접하곤 매우 속이 상했어요. 저희네 부부는 여건상 강원도에 2박 3일의 짧은 여정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시부모님 뵈러 가는 길에 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실행해서 돌아가는 길이니 시부모님이 계신 시댁으로 와주십사고 말씀드렸었죠. 그랬더니 시큰둥하게 전화 끊더니 한참 뒤에 남편 핸드폰으로 아주버니가 전화를 하더니 어디서 감히 윗사람 보고 시건방지게 오라가라 하냐고 하면서 볼 일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라고 했다고 하더랍니다. 남편은 아주버니와 부딪히기 싫어서 알았다고 하고 바빠서 찾아갈 것까진 없다고 하고 끊었답니다. 완전 신경질적이네. 어이가 없네. 하고는 더 이상 꺼내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왜 아주버니네를 불편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뒤로도 부딪힐 일은 없었어요. 워낙 두 분이 예민한 성격인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부딪힐 일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 생신 때도 형님이나 아주버니가 먼저 나서서 부르지 않는 이상은 연락하지 않았고 따로 만나서 챙겨드렸고요. 명절 때가 돼도 저희네 부부가 시댁에 제일 먼저 가서 편안하게 내 집처럼 지내고 있으면서 시어머니 도와서 음식 장만하고 있으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형님이 불편해서 따로 나와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시부모님과 남편과 아가씨와 즐겁게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제가 친정부모를 잘 만난 탓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라서인지 멋내기 좋아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평상시에도 주말에 시간 되면 아가씨와 시어머니 모시고 네일 아트 샵에 가서 손톱 발톱 손질까지 함께하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어요. 형님은 따로 만나서 친해져 볼까도 했지만 또 오라가라 한다고 할까 봐서 겁나더라고요. 괜시리 잘못했다가 책 잡힐까봐 걱정도 됐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기뻐하시고는 잘 낳으면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임신 6개월쯤에 아래로 심하게 뭉침이 잦아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자궁무력증으로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첫 임신이라 철없이 다니다가 부주했다는 자책감이 들어 좀 힘들더군요. 기뻐하시던 시부모님도 실망이 크셨지만 기운 내라며 위로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아주버니한테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입원해 있는 병실에 남편과 함께 있는데 형님네 부부가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서 병문안 왔습니다. 우울해 있는 병실 분위기와는 다르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와서 꽃을 건네려고 하시더군요. 형님이 저더러 동서 축하해. 아기 낳느라 고생했네 하는 겁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이기는 딸이야 아들이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6개월이면 많이 컸을 텐데 단순히 거의 다 키운 아기가 죽었으니 마음이 찢어졌네요. 남편이 꽃다발 들고 있는 형님네 부부를 끌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제 딸이 낳은 줄 알고 축하해주러 온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누이가 말하기를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큰오빠한테 올케가 유산했다고 한번 내다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온 거 아니었어? 하고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그랬네요. 설마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 축하한다고 꽃다발까지 사왔을까? 하고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거 참 이상하네. 이해가 안 가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말을 잘못 흘려듣고 그랬겠지. 만일 정말로 알면서도 그랬다면 유산을 축하러 왔단 소린데 만일 그렇다면 하늘에서 알아서 천벌을 내려줄 거야. 그러니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형님은 애를 둘씩이나 낳아 키우고 있는데 뱃속에 10달 키워야 낳을 수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고 제가 아직 어림잡아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 것도 같은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다음 임신을 위해서 자궁무력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지 몇 달 후에 형님의 셋째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째와 둘째 모두 딸이어서 아들을 바라고 셋째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그런 후 10달이 지나서 원하시는 아들을 낳으셨어요. 기다리던 아들이라서인지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저희도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아기 100일 잔치도 집으로 식구들을 초대할 만큼 형님네 부부의 셋째 아들 사랑은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아기가 4개월 되던 즈음에 형님은 베이비시터를 한나절 고용하고서 바깥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베이비시터는 같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기 봐주는 경력도 있고 해서 믿고 맡기셨다고 했어요. 2달쯤에 갑자기 아기가 경기를 일으키고 쪽 뻗었다고 연락이 왔더랬습니다. 지극히 정상이던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던 아기가 간이 너무 손상돼서 살 수 없다고 했답니다. 아스피린 과다 복용으로 의심된다고 했다네요. 아니면 감기약을 과다 복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사의 소견을 밝히더랍니다. 그렇게 형님네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는 병원에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베이비시터인 교회 집사는 사람이 엄청 좋아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간 건 사실이지만 조제 한 대로 먹였다고 했고 조제해준 약국에 가서 조사를 했지만 자기네들 아무 문제 없이 정량대로 했다고 주장하더랍니다. 물론 병원 처방 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약사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조제해준 약의 정량도 정확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비시터가 아기에게 약을 많이 먹였다는 결론인데 의심만 갈 뿐이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 베이비시터도 교회에서 신망이 있던 사람이라 뚜렷한 증거도 없이 마냥 의심만 할 수 없었다네요. 막연히 약을 많이 먹인 게 아닐까? 어쨌든 아기를 잘못 돌본 건 사실이라서 원망을 했답니다. 형님네 부부는 하늘이 무너질 듯이 아기 잃은 슬픔에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맛봤다고 합니다. 저희네 부부도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기가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하니 믿겨지지가 않고 충격인데 형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기를 안고 한나절을 보냈어요. 제가 들어가서 형님한테 이제 하늘나라로 잘 보내주자고 했고 죄짓지 않은 순전한 아기이니 꼭 행복한 하늘나라로 천사가 데리고 갈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아기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통곡을 하시면서 모두 다 내 죄다. 내가 죄가 많아서 아기가 죽은 거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저에게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동서한테 지은 죄를 우리 아이가 대신 받았다고 엉엉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함께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요, 형님. 천벌을 받을 거라고 저주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가엾은 형님을 친언니처럼 잘 따르고 시부모님이나 아가씨에게 하는 것처럼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를 형님도 잘 받아주셨고 서로 따뜻하게 위해주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남편과 아주버니 사이에도 있었던 벽도 허물어지더군요. 서로 가졌던 오해와 불신도 점차 사라지는 느낌이었고 점차로 시부모님도 형님과 아주버니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시면서 사이가 많이 가까워지는 듯 보여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말씀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열불나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돈은 아들 돈이고 며느리 돈도 아들 돈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분이세요. 제가 돈 벌어오고 집안일하고 육아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말로만 회사 다니느라 고생한다,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맘에도 없는 립 서비스만 늘어놓으면서 세상에도 자기 같은 시험니 없다고 자화자찬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좀 더 나은 입지를 다지기도 하고 회사 프로모션 중에 대학원 진학 지원 정책이 있어서 겸사겸사 해서 경영대학원에 진학해서 잘 다니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일부러 시댁에 알리지 않을 이유도 없었고 그러려고 생각지도 않았네요. 일주일에 2~3번 퇴근 후에 대학원에 갔어요. 보통 강의가 10시 가까이에서 끝납니다. 아이들은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딸이고 3학년 아들이 있는데 다 커서 알아서 할 나이고요. 또 남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학원 다니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 주셨는데 올 애들이 엄마가 대학원에 다니셔서 늦게 온다고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바꿔달라면서 노발대발 했다고 하네요. 왜 자기 몰래 숨기면서 대학원에 다니냐고요. 왜 진즉 대학원에 다닌다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랬으면 어떻게든 못 다니게 했을 텐데 그러냐면서 남편을 혼내더랍니다. 남편이 아무리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숨겼다고 혼자서 우기시더래요. 시어머니는 참 이상하신 게 제가 대학원을 몰래 다닌다고 착각을 하셨어요. 참 얼척이 없었는데 대화가 안 되는 분을 붙들고 신랑이 하기 싫었네요. 그랬더니 주말에 집에 찾아오셔서는 대학원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도 안 다니는 대학원에 못하러 다니라는 거죠. 제가 쓸데없이 돈지랄 하려고 다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 권장하기도 하고 나중에 승진 때 가점도 있으니 좋은 점이 많아서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저목저목하니 차분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아들 돈 써서 학비 되나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순전 제가 번 돈으로 다니고 있으니 마음 놓으시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게 아니라면 조용히 열심히 회사 일만 하면 될 것이지 돈 들어가며 대학원 다니면서 밤 늦게 오게 되고 좋은 일 하나 없다시네요. 돈 아깝다시며 지금 당장 그만 다니라고 잔소리를 해댑니다. 남편이 옆에서 보다 못해 시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다니라고 했어. 주희 엄마가 대학원에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다니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 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학비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거 아까워서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어머니, 시숙은 대학원 졸업하실 때 자랑스럽다시며 우리 온 식구들 모두 가서 축하해주고 또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대학원 졸업했다고 자랑하셨잖아요. 백수 한량이 시숙님은 형님이 번 돈으로 대학원에 다니니까 되는 거고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다녀도 아까워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조금 짜증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요? 제가 설마 하니 시숙님처럼 논문 통과 안 돼서 7년 동안이나 졸업 못할까 봐서요? 아니면 아들보다 학벌 좋은 며느리가 싫으신 거세요? 백수인 시숙님처럼 7년 동안 졸업 못할까 봐 걱정이시라면 걱정 놓으셔도 되네요. 머리 나쁜 어머니 안 닮았으니 됐고요. 아들보다 학벌 좋은 며느리가 싫으시면 그런 며느리 안 보시면 되세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학비되고 다닌다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하고 홧김에 쏘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애미한테 말대꾸한다고 욕하셨어요. 네가 벌어서 네가 혼자 다 쓰려면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머리 나쁜 시엄니 닮아서 7년 동안이나 대학원 다녔다는 말도 네 시숙네한테 다 말해주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있는 집구석 싫어요. 안 보고 살자고요 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왔으니 네가 번 돈도 네 돈이 아니고 우리 아들 돈이다라고 못 박으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닌다고 모양 부린 것도 얄밉고 돈 벌어서 내 몸에 쓴 것도 아깝고 당신 아들이 며느리 강의 받을 때 저녁에 애들 챙기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저 안 보고 살면 되세요.
저도 어머니 안 보고 살고 싶으니까 앞으로 저희 집에 오시지도 말고요. 저도 어머니 뵈러 안 가렵니다. 어머님 아드님만 보고 쭉 사세요.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 뒤부터 시댁에 남편만 갑니다. 백수 한량이 시숙님은 일하기 싫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고서도 머리도 나빠서 논문 통과 안 되니 바쁜 남편 불러대서 논문 정리 부탁하고 어찌어찌 해서 겨우 논문이 7년 만에 통과돼서 졸업했어요. 별 자랑스럽지도 않을 졸업식에 참석하자고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에게 연차를 내고서라도 졸업식에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도 했습니다. 백수라서 큰동서가 학비 다 대줬고요.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백수인데도 대학원 졸업했다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큰동서 말 들어보니 그 흔한 장학금 한 번 안 받았고 고스란히 큰동서가 번 돈으로 학비 대줬고요. 시어머니 학비 한 번 대준 적 없었다네요. 시어머니가 어디가 돈이 있어서 그 나이에 대학원 학비 대주냐고요? 시어머니는 계좌에 적어도 현금으로 몇 억 이상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인데 자가 운전도 안 하시고 알뜰하게 사시는 분이긴 합니다만 교회 헌금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통 크게 하시죠. 형님 말 들어보니 시숙이 백수로 있으면서도 시어머니가 형님 모르게 시숙에게 돈 지어주셨고요. 시숙이 주식하다 카드 빚져서 시어머니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니까 형님한테 그러더랍니다. 너네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1,000만 원이 누구 애 이름이냐? 그래서 형님이 전 어머니한테 돈 빌린 적 없는데요. 무슨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하니까 네 남편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아니? 얼추 1억이 다 되어간다. 맨날 나만 보면 니네들은 돈 타령이니? 네 남편이 나한테 빌려간 돈인데 왜 모른 척 하는 거니? 알면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시면서 형님한테 되려 1억 갚으라고 하셨답니다. 네 남편이 빌려간 돈이면 네가 빌려간 돈이나 마찬가지다면서 왜 돈 빌려가 놓고 모른 척 하냐고 윽박 지르시더랍니다. 형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들한테 뒤로 용돈 지어주면서 그 돈 며느리한테 받으시려고요? 시숙이 주식한다면서 시어머니한테 몰래 빌린 돈과 용돈으로 지어주던 돈을 형님한테 다 갚으란 식이니 도둑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천하의 논팽이 밥충이 어머니 아들 반품할 테니 헤쳐먹고 잘 사세요 하고 이혼선언 하셨어요. 그런다고 시숙이 바로 이혼해줄 리 만무하죠. 그 뒤로 형님은 시댁 출입도 안 하고 친정엄마 애들 봐주시라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 시숙 밥도 안 해주고 투명인간 취급하니 자진해서 가방 싸들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 밥 얻어먹고 그 나이에 용돈 쳐받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나 시아버지 추도식 때도 추석이나 설날 때도 두 며느리 안 갑니다. 자기 자식만 끼고 살고 싶은 시어머니 원한대로 해드리고 저희도 저희대로 안 보고 사니 이런 꼴 저런 꼴 안 듣고 안 보니 스트레스는 안 받아서 살 것 같네요. 첫째 며느리는 이혼 요구하고 있어 다 큰아들 밥에 먹이고 있고 둘째 며느리는 안 보고 살자고 하며 콧배기도 안 비치니 죽을 마실 겁니다. 오네 안 오네 하시면 저도 형님처럼 이혼 선언하고 남편한테 이혼 요구할 겁니다. 제가 경제력 없는 것도 아니고 이혼 두려울 게 없네요. 우리 시어머니도 앞으로 쭉 밥중이 아들 끼고 살아 좋으실 테고 백수인 시숙도 지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며 따신 밥 얻어먹고 살아서 좋고 큰며느리 형님은 버러지 같은 남편 처분해서 좋고 작은 며느리인 저도 얄미운 시어머니 안 보고 살아서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네요. 울 시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니, 사랑하는 작은 아드님도 똥차 되면 어머니께 폐기 처분 시켜드릴게요. 앞으로 며느리 낯짝 볼 일 없으니 평생 아드님만 끼고 사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점 많은데 응원해주시고 감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은 외사촌 오빠의 결혼식에 갔다가 못 볼 것을 보고 결혼식 엎어버렸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한 기막힌 사연입니다. 재작년에 연인 사이였던 남친과 헤어졌어요. 3년을 사귀었었고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나를 놔두고 한눈 팔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마냥 착하기만 하진 않았고 사회 이슈나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칭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스스로 개념 있는 변호사로 지칭했었죠. 그때 남친은 참 그럴싸해 보여서 저는 그런 남친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술도 잘 못 마셔서 친구들 사이에선 제일 먼저 취해서 엎어져 자곤 했지만 그것마저도 싫진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 애주가여서 엄마가 마음고생 많이 한 걸 봐왔기 때문에 평소에도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들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빈 강정 같은 남자들 많은데 남친은 발랑 까지지도 않고 맑고 순수한 영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멍충이 바보였었네요. 제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였어요. 어느 날 남친이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가엾은 술집 살롱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가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불쌍하다고 그 수렁석에서 구해주고 싶다나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또 시작이네 싶었어요. 남친은 동창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뜻이 맞는 애들끼리 2차로 가자고 해서 마다했는데 뻔히 도움이 끼고 놀려는 걸 알기 때문에 빠지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이 반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했다고 하더군요. 친구 중에 돈 펑펑 쓰는 물주가 있어서 그날도 도움이 끼고 술 한잔씩 했다네요. 눈치 봐서 빠져나갈 요량으로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있었고 친구들은 이미 한 잔씩 걸친 상태로 자기네들끼리 떠들며 이야기하느라 바쁘더래요. 그런데 도우미 중 한 여자가 옆에 다가와 앉더랍니다. 순진해 보인 생김새가 도우미를 할 사람 같진 않아 보였다네요. 처음엔 별로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았는데 묘하게 그 여자의 하는 말에 빠져들더랍니다. 처량하게 슬픈 눈을 반쯤 내리깔면서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한 거라면서 한숨을 쉬더래요. 원래 집안이 부유했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사채빚이 졌다면서 사채업자들에게 빚도촉에 시달리니까 마지못해 팔려오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도우미하면서 본 돈 몽땅 빚 갚는 데 들어가고 있다고 했답니다. 아버지 빚 다 갚기 전에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다면서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여자도 다 있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모르게 술집 도우미 짓을 하는데 어디다 도움 요청할 곳도 없어서 갚아야 할 빚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데도 없다고 했다네요. 남친은 왜 진작 빚이 그 지경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이면 파산 신청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 물었는데 아버지 사업 일이라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더랍니다. 그래서 남친은 아마도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해도 소용없었나 하고 갸우뚱했다네요. 그러면서 변호사이니까 혹시라도 법률적인 일로 상담 문의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명함을 달라고 해서 주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친은 그 여자가 연락해와서 몇 번 만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했어요. 순진하고 착한 아가씨인데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채업자가 포주처럼 감시를 하고 도우미로 술집들을 이리저리 돌리니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비가 억수로 떨어지는 어느 날 밤에 도우미 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대요. 갈 곳이 없어서 왔다고 도와달라며 어떻게 알았는지 남친 오피스텔로 찾아왔답니다.
이 멍충이 남친은 그 말에 깜빡 속아서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들어오게 했고, 그때부터 저 몰래 동거 아닌 동거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거 아닌 동거가 리얼 동거로 변하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진 않았대요. 그때부터 바보 남친은 그 여자 물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친의 혼을 쏙 빼놓았는지 남친은 도우미한테 푹 빠져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멍청하고 부족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남친 오피스텔로 찾아가 보지 않았더라면 남친이 정말로 바빠서 만나주지 않는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남친이 바쁠 것 같아서 저녁거리 간단히 장봐와서 반찬이나 해놓고서 잠깐 기다려 볼 생각으로 남친 오피스텔에 비번 따고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뜻밖의 웬 여자가 자기 집인 양 있어서 잘못 들어왔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남친 오피스텔이 맞더라고요. 저는 누구세요? 하니까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요? 하더군요. 그리고 우린 서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야, 너 영미 아니니? 그래, 수키? 그랬습니다. 세상에,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런데 수키, 너 여기서 뭐하니? 여기 내 남친 집인데? 했더니 네 남친이라고? 어떡하니? 내 애인 집인데? 나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친 집에 여자가 자기 집인 양 있는 것도 뒤로 낮아빠질 사건인데 바로 그 여자가 하필 일진 중의 일진으로 악명 높았던 깡패 나부랭이 수키다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네 남친이었어? 정말 웃겨. 남자가 왜 그렇게 째째하니? 쫌탱이처럼. 돈 아까워서 짤짤매고. 수키가 내 남친과 엮이다니 정말 구역질나기 싫었습니다. 가타부타 여러 말 필요 없이 바로 남친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남친에게도 매우 실망이 되었고 사무실 찾아가서 뺨 한 대라도 시원하게 치던지 핵주먹을 한 방 날리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수준 낮은 수키를 만난 탓에 남친의 민낯을 바로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수키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남친과 오피스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잘 갖고 놀다가 돌려줄게. 기다려 영미야. 하고 톡을 보냈어요.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아주 재미가 났는지 속옷 차림으로 아주 러블리하게 있는 장면을 일부러 연출해서 찍은 사진을 마구마구 보내더군요. 수키는 그때도 그런 애였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엄마한테도 버림받아 보호시설에 돌아가며 맡겨져 자랐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애들을 괴롭혔어요. 수키가 보낸 사진들을 삭제하려다 말고 혹시 몰라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오피스텔에 다녀가서 둘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수키가 말해준 모양이에요. 만나자고 톡이 왔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수키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니 믿거나 말거나 모두 네 책임이니 어디 한번 당해봐 라고 톡만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영미야 네 남친 돌려줄게 잘 갖고 놀았다 하는 톡이 왔더군요. 이왕이면 얄미운 남친이 수키한테 되도록이면 된통으로 당해야 고소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남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키가 어디 있는지 짐작가는 데가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역시나 수키는 제대로 한 건 하고 사라졌더라고요. 주말에 수면제 타서 먹여서 잠자는 동안 전 남친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백화점 기금속 코너에서 할부로 죄다 사재겼고 오피스텔 보증금 증액으로 보태려고 찾아놓은 적금 턴 돈도 어떻게 신용카드 출금 비번을 알아내는지 빼서 몽땅 가져갔다네요. 그래서 제가 어머, 수키가 정말 좋아했나 보네. 그 정도로만 헤쳐먹은 것 보니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쌤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에 외사촌 오빠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엄마가 자기 자식 결혼식 마냥 들떠서 일찌감치 서두르셔서 이른 시각에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신랑 신부도 이제 막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에 있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아름다운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오르르 몰려갔습니다. 신부보다 먼저 사촌 오빠한테 달려가서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신부를 쳐다봤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네요. 나도 모르게 오마이갓! 이게 누구야? 너 수키 맞지? 저는 순간 외사촌 오빠를 쳐다봤어요.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미쳤어 오빠?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소리에 저희 식구들이 왜 그러냐며 아는 사람이냐며 놀랐습니다. 수키는 저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군요. 저는 남동생한테 신부 대기실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지키라고 했어요. 세상에나 이젠 우리 사촌 오빠 사기쳐 잡수려고 했니? 사촌 오빠가 언니한테 무슨 망발이냐고 하길래 언니는 무슨 언니? 이 여자 혼인빙자 전문 사기꾼에다 절도범이야. 지금 이 여자한테 당한 남자가 아주 애타게 찾고 있지. 오빠, 이 결혼 무효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오빠 후루룩 훑어 잡수고 떠날 판이었겠네. 하고 말하니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친에게 전화해서 예식장으로 오라고 했고 오기 전에 신고했던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 출동시켜서 잡아가라고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망치려고 웨딩드레스 입은 채로 나가려고 하길래 티아라를 쓴 머리채를 쥐어잡고 다리를 걸었더니 보기 좋게 발라당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위에 올라타서 도망가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는데 계속 발버둥 쳐서 언니와 남동생에게 붙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이 기가 막힌 광경에 사촌 오빠는 어안이 벙벙해 하길래 전에 사기쳐 먹던 남자랑 찍은 사진이라며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신부 친구들도 공범일지 모르니 붙잡아 두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당 받고 온 도우미들이었어요. 이제사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자 나한테 그냥 보내달라고 사정하더니 아글아글 써대고 소리 지르고 난리 쳤습니다. 상견례에서 보았던 사람들이나 예식장에 온 신부 측 사람들 모두가 하객 도우미 서비스였던 걸로 확인되었어요. 다행히 하객들이 밀려오기 전에 결혼식 취소를 알리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수키는 혼인빙자 사기죄로 구속되었어요. 그동안 결혼 이물이라며 오빠에게 건넨 다이아 반지도 다 가짜였고 오빠한테 받은 진짜 다이아 반지를 받아내려고 용을 썼더라고요. 사촌 오빠는 좀 충격받았는지 정신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는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저렇게 착해 보이는 얼굴의 이면에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모도 저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다고 천만다행이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촌 오빠에게 여자 외모에만 빠지지 말고 두루두루 잘 살펴가며 만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착하고 잘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좋아했었는데 멍청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가듯이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견례를 앞두고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친과는 5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었지만 뜻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파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친과 사귀기 이전부터 고양이 집사였습니다. 러시안 블루 한 마리와 페르시안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뒤로 불쌍한 길냥이 새끼를 고양이 보호소에서 2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러시안 블루 고양이는 별이, 페르시안 고양이는 달이, 코리안 숏헤어는 각각 여름이와 가을이, 이렇게 4마리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죠. 남친도 처음부터 제가 고양이 집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트도 고양이 카페로 많이 다니기도 했고요. 인스타에 내 금쪽 같은 새끼들 사진들로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내 새끼들을 보면서 하고 하루의 끝도 내 새끼들을 보면서 끝납니다. 고양이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며칠만이라도 가까이서 키워보신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건 제 남친도 인정했던 부분이죠. 남친과 5년을 연애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가 고양이 키우는 것에 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제 남친도 내 새끼들을 자기 새끼 마냥 이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남친 부모님 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외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있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전원주택이었어요. 넓고 큰 멋들어진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셔서 노후를 보내실 꿈에 그리던 집을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셨다고 해요. 마당도 넓고 정원수도 멋졌고 무엇보다도 공간이 넓직넓직하니 전망도 확 트인 곳이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으셨는지 알 것만 같았어요. 성품도 깔끔하셔서 현관이나 거실이나 방 등에 물건들이 허투루 놓아져 있지 않고 가지런했고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는 보이지 않도록 인테리어도 신경 쓰시는 듯 보였습니다. 남친은 차남이었는데 결혼한 형네 부부가 왔었고 막내 여동생도 모두 와 있었습니다. 날씨는 약간 쌀쌀했지만 야외 바베큐 데크 시설이 꽤 고급스럽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닥불도 피울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해서 색다른 분위기에서 예비 시부모님이 바베큐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한우고기 부위별로 그리고 통삼겹살 훈제를 해주신다고 예비 시아버지와 남친 형이 나서서 고기를 굽고 있었고 예비 시모와 저 그리고 예비 시누이와 예비 동서와 함께 상차림을 도우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를 길냥이 3마리가 멀찌감치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야옹아 하고 불렀는데 시아버지가 고기 구우시다가 길냥이를 보시더니 갑자기 바닥에 돌멩이를 주워서 길냥이를 향해서 던지시는 겁니다. 저리 가라 도둑고양이들 하고 소리치니까 예비 시모도 돌멩이를 주워서 던지면서 불쌍한 길냥이들을 쫓아내시더라고요. 남친은 그것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길냥이들은 하악질하면서 더 멀찌감치 떨어져서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해코지 하는데도 가지 않고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예비 시아버지와 고기 굽는 것을 돕고 있던 남친에게 다가가서 길냥이들이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먹을 것 좀 주라고 조용히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남친은 우리 먹을 것도 아까운데 길냥이들한테 고기를 주냐고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옆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저와 남친이 주고받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집냥이면 모를까 길냥이들한테 밥 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전원주택 단지라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길냥이들이 많이 생겼다시며 이게 모두 다 캣맘들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먹을 것을 주면 새끼 낳고 아예 집에 들어와 살거나 맨날 밥 주라고 들락거리니까
절대 먹을 것 주면 안 된다며 음식에 약을 넣어서 전부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가 고양이판이 될까 두렵다고 하시네요. 저는 예비 시아버지 말에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캣맘들에게 돌 던지고 고양이 밥에 약을 뿌려서 죽게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예비 시아버지 입에서 듣게 될 줄이야. 어안이 벙벙했고요. 한 생명을 죽이는 건 범죄 행위 아닌가요? 집 없는 길냥이들은 아무나 죽여도 괜찮은 생명인가요? 애묘인으로서 참 기가 막힌 말을 듣게 되었네요. 예비 시아버지의 말씀에 아무도 이유를 다는 가족들이 없었어요. 남친마저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지 않고 남은 고기들을 싸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길냥이가 있었던 자리에 고기를 크게 한 접시 놓아두었습니다. 불쌍한 생명들 아닙니까? 곧 추워지면 어찌 겨울을 날지 참 걱정이 내들이네요. 저희 예비 시부모님들은 그것 말고는 다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예비 시부모님들과 가족들도 모두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이뻐해 주실 거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톡도 주고받게 되었고 남친을 통해 제 인스타에도 들어오셔서 올라온 고양이 사진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4마리 고양이 집사란 걸 아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신혼집을 받은 게 있다시며 예비 시어머니가 남친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남친이 모두 바쁘니 미리 예비 시어머니께서 3군데 정도 보아두셨더라고요. 저는 제일 우선순위가 고양이 방이었습니다. 4마리이다 보니 고양이 용품이 많아졌고 별도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남친 서재와 침실 그리고 태어날 아기 방 정도로 컨셉을 잡으시고 집을 봐두셨더라고요. 제가 집을 볼 때마다 고양이 방을 거론하니까 살짝 짜증내셨습니다. 고양이를 꼭 키워야 하는 거니?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키우라고 줘버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정색을 하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고 웃으며 말했죠. 그날 저녁 예비 시모께 감사의 의미로 저녁 식사 대접해드리고 예비 시어머니랑 남친과 함께 예쁜 디저트 카페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어머니, 제가 고양이 키우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하니까 바로 그렇다고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별이와 달이 그리고 여름이와 가을이는 저에겐 그냥 고양이가 아니에요. 제 자식입니다.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실지라도 제 자식과도 같은 애들이 맞아요. 그러니 어머니도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네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가 너네들은 자식 안 낳을 거니? 아기 있는 집에 고양이 4마리나 돼서 잘 키울 수 있겠니? 하고 혀를 차며 안 될 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집 애들 물어봤더니 소파도 다 뜯어놓고 해서 새 물건 못 들여놓는다고 하더라. 너희 신혼살림 들이자마자 니네 고양이들이 물어 뜯어놓을 테고 혹시 네 아기한테도 핥히거나 그러면 어쩔 거고 태어날 아기한테도 소홀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고양이 키우는 거 아닌 것 같다. 그 거듭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친은 옆에서 저만 보고 그만하자는 눈치만 보내기만 하고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아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작정한 듯 한 말씀 더 하시네요. 네가 고양이 이뻐하는 건 알겠는데 아닌 건 아닌 거다. 사람 새끼도 아니고 고양이 새끼가 어찌 자식이라고 할 수 있니? 이제 결혼하면 남편과 곧 낳을 아기한테 집중해야지. 네 직장 다니면서 고양이까지 어떻게 키운다고 고집부리니? 그러시면서 당장 갖다 버려라. 고양이가 다 니네 집이다. 또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니? 우리 동네 길냥이들 보니까 내가 밥 한 번 생전에 안 줬는데도 토시라니 잘만 살아있더라. 그냥 길에다가 버려도 알아서 잘 산다. 죽든지 살든지 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끔찍한 말씀을 하시네요. 고양이 버리라는 예비 시모 말에 남친이 엄마, 소영이가 키운 고양이들 다 품종묘인데 버리면 아깝지. 커셔서 몰라도. 그래서 제가 품종묘는 비싸서 아까우니까 키우고 코숏은 길냥이들이라 흔한 품종이니 버리자고 했더니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아니, 엄마가 싫어하니까 그냥 2마리는 버리고 2마리만 키우면 되지 않을까? 엄마 어때? 하는 겁니다. 예비 시모 암만 아니었음 저 거지 같은 상판떼기에다 주먹을 날려버렸을 텐데요. 참았습니다. 2손 불끈 쥐고 세이브 해놨어요. 예비 시모는 원래 캣맘들 싫어하는 안티캣, 안티 집사들인 걸 아니까 그런다 치고 이 망할 놈의 남친 새끼가 내가 얼마나 우리 다리, 별이, 여름이, 가을이를 사랑하는 줄 알면서 저런 똥 같은 말을 하고 자빠져 있는지 머리에 스팀 올라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예비 시모 앞이라 열심히 마음 가다듬고 최대한 웃는 낯으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간 놈의 남친 새끼는 계속 지 엄마한테 희죽거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얘는 내가 고양이들이랑 못 산다고 하면 나랑 안 산다고 나를 버리지. 고양이들은 절대 못 버리는 애야. 나보다 고양이들을 더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을 버리라는 거지. 결혼했으면 당연 사람이 우선이지 고양이가 무슨 소용이니? 하시네요. 아주 2사람이 나를 앞에 두고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내 대가를 스팀 폭발하는 걸 보고야 말겠다란 표정입니다. 네, 참. 전 남친을 보면서 몇 번을 주먹을 쥐락펴락, 심장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머리는 뚜껑 나라기 일보 직전이었네요. 감히 귀한 내 새끼들을 버리라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동안 내 앞에서 별이 달이 그리고 여름이 가을이에게 주었던 수많은 하트들은 무엇이었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이 남친 새끼 상판떼기 날려버리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암튼 예비 시모가 울 새끼들을 버리라는 충격적인 말에도 이 남친 새끼는 하나도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고 오히려 희죽거리고 비아냥거려도 저는 용케 잘 참아냈습니다. 어쨌든 예비 시모는 제가 모셔야 할 웃 어른이시니까요. 그날도 예비 시모가 남친 보고 저를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오라고 하는 걸 제가 어머니 괜찮아요. 맨날 데려다 줬는데 오늘은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야죠. 안녕히 가세요. 집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고 꾸벅 인사드렸습니다. 남친 상판떼기 보고 싶지 않아서 얼른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 했네요. 속으로 그랬네요. 너 두고 보자 남친아. 아작을 내줄게 기다려라. 하고 이를 아득아득 갈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내 오피스텔에 들어서니 내 김동이들 볼 생각에 그새 남친 새끼 잊어버렸네요. 번호키 누른 소리에 달려나왔을 내 이쁜 새끼들. 별이, 달이, 여름이, 가을이. 나란히 앉아서 눈 빼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이쁜 천사들 있으면 나와보라 해봐요. 엄마 맞다고 신이 나서 펄짝펄짝 뛰면서 안아달라고 합니다. 개냥이가 따로 없어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안고 뽀뽀하고 쓰담쓰담 해주니 안고서는 못 빼깁니다. 여름아, 달이야, 별이야, 가을아 하이톤으로 불러줍니다. 어구어구 내 새끼들 잘 있었죠요? 엄마 보고 싶었죠요? 남친한테 카톡이 오든지 말든지 울 새끼들 챙기느라 신경도 안 썼습니다. 한참 더 전화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인제 도착했니? 톡 좀 씹지 마라. 꺄, 니 우리 엄마한테 엄청 싹싹하더라. 아주 내가 니 이뻐서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야 이 새끼야 니 전화 끊어라. 니 목소리 들으니까 또 뚜껑 열릴란다.
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남친 목소리 들으니 다시금 아까 있었던 기분이 더럽게 차올라서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아서 끊어버렸죠. 내 기분도 헤아리지 못하고, 아니 헤아리고 있는 건지 또 모르겠지만 해맑게 전화하다니 얄밉네요. 저런 세대가리 남친을 두었다니 저도 참 한심한 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내 새끼들을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결혼해서 살게 된다면 뿌리속까지 스며있는 고양이에 대한 편견과 의식 구조를 개화시켜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하고 밤새 내내 공유해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깨끗한 동물이어서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왜 인간들은 고양이를 박대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배고파서 온 불쌍한 길냥이한테 돌 던지는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금 떠올라서 끔찍합니다. 그렇게 고양이한테 해코지를 하고서 얼마나 많은 나쁜 업보를 쌓았을지 걱정이 됩니다. 자기 목숨이나 가족 목숨만 귀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들 모두 언젠가 죄를 고스란히 받을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이 말을 꼭 남친 부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남친이 제 오피스텔로 찾아왔어요. 어젯밤에 집에 도착해서 전화 끊어버려서 걱정을 한 모양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마저 신혼집 보러 가자고 하는데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밖에 나가서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을 듯 싶어 챙겨 나왔네요. 남친은 어제 일로 대충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우리 엄마가 고양이 키우지 말라는 건 오롯이 우리 엄마 생각일 뿐 그뿐이야. 우리가 결혼하지 엄마가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들 물주라 대충 기분 맞춰드린 것 뿐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네. 결혼해서도 맨날 네 부모가 물주라 적당히 비유 맞추고 살겠다는 거네? 그리고 결국 네 부모님 비유 맞추느라 나한테 원치 않는 걸 강요할 거고 네 엄마 앞에선 이렇게 말하고 내 앞에선 저렇게 말하고 너도 참 대단하다. 참 피곤하단 말이지. 내 새끼들 키우는 문제를 네 부모가 네 물주라서 적당히 타협해야 할 문제니? 네가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처럼 네 엄마가 더 그러시는 것 아냐. 내가 너를 믿고 어떻게 사냐? 내 새끼들 키우는 문제는 네가 동의한 거 아니었어? 인스타에 올린 사진에 네가 하트 제일 많이 보낸 거 알아? 그리고 맨날 애들한테 아빠라고 한 게 누군데? 했어요. 너 똑똑히 말해봐. 달이, 별이, 여름이, 가을이 네 새끼들 맞아? 네가 애들한테 아빠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남친 말이 웃기네요. 아니, 난 네가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좋았지. 네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을 거야. 하길래 말이 끝나자마자 쥐어 박았습니다. 이 빙신아, 넌 어제부터 계속 주목을 벌고 있더라. 그래서 이쁘고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생쇼를 한 거였다고? 넌 내 새끼를 자식으로 안 본다 이 말이지? 네 아버지처럼 약 타서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네. 아니, 우리 엄마 말도 일리는 있잖아. 넌 고양이 네 새끼라고 나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건데 내 말이는 너무 많잖아. 안 그래? 얼척이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라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네. 하고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집에 입양 보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집도 넓으니 키워달라고 해도 되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친 뺨을 열차게 때려버렸습니다. 어제부터 주먹을 벌더니 결국 쌍판대기 날려버렸네요.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네 엄마 아빠한테 내 귀한 새끼들을 사지에 보낸다고? 네가 사람이냐? 내가 눈이 돌았네. 그동안 내 앞에서 사람인 척 연기했었네. 너도 분명히 들었잖아. 고양이는 약 타서 죽여야 한다고. 그런 네 어메아베한테 내 새끼를 보내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돈 몇 푼에 내 새끼를 목숨 갖고 저울질하는 것 봐.
그러니까 네 엄마가 물주인데 물주가 싫어하니까 적당히 비 맞추기 위해서 내 새끼를 목숨과 맞바꾸자고 하는 거지? 에이 또라이 새끼야. 인간 좀 되라. 야, 이 또라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고급진 말 하나 해줄게. 사람한테는 신의, 믿을 신, 의로울 의 이렇게 두자. 신의가 있어야 하는 거야. 너는 나한테 신의를 저버렸어. 좀 더 깨달은 다음에 다른 여자 만나라. 하마터면 이런 똥차를 탈 뻔했네. 이런 멍청한 남친 새끼는 내가 지 상판떼기 갈기자 깜짝 놀라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젠 볼일 없으니 다음부터 연락하지 마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톡도 차단하고 오피스텔로 찾아볼까봐 오피스텔도 부동산에 내놓고 당분간 친구네 집에서 출퇴근했습니다. 물론 예비 시모 톡도 모두 차단했고요. 회사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난리 부르스치네요. 그러던지 말던지 일주일 동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일 예정된 상견례 날인데 이미 파혼 선언했다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만나주지 않으니 편지를 지어주고 꼭 읽어보라고 합니다. 궁금해서 읽었습니다. 신의를 못 지켜서 미안했다며 별이 달이 여름이 가을이도 내 새끼로 받아들이겠다며 함께 잘 살자고 앞으로는 꼭 신의를 잘 지키며 살게 노라고 용서해달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께도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받았답니다. 앞으로 부모님 눈치 보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파혼은 유보해달라고 하고 저 말고는 어느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파혼 유보할 생각 있으면 그동안 저한테 땀 맞고 속 끓이느라 몸 무거워서 배고프니 곱밥 사주랍니다. 자기 좀 살려주라네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 번쯤은 기회를 주는 것도 아량 있는 여자로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날 퇴근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배고프니 내가 한우 고기 사줄게. 먹으러 가자 했더니 바로 팔짱 끼고 애기같이 좋아라 합니다. 어쨌든 파혼했다가 파혼 유보로 돌아섰습니다. 동안 사귀어온 정을 봐서라도 한 번쯤은 기회를 더 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파혼한 썰입니다. 비록 파혼 유보 중이지만 나중에 후기 사연 적어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오늘은 친구 결혼식장에 갔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대학교 친구인데 졸업 후 각자 직장생활 하는 중에도 자주 만나는 7인방 친구 중 하나였어요. 그 친구 이름은 서연이었는데 유독 부모님에 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었죠. 연년 때는 오빠가 한 명 있다는 것 말고는 집에도 놀러 가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교 졸업 때도 엄마와 오빠가 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연인의 가족들을 봤었네요. 연인의 집은 유복해 보였어요. 매년마다 가족여행도 잘 다니고 연희가 알바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을 만큼 연희 아버지께서 경제적인 뒷받침도 잘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연희 엄마도 전업주부로 계셨는데도 풍족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반대로 대학교 졸업식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부대찌개 전문점을 운영하시느라 바쁘실 거라서 오시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렸기도 했고 행여라도 나이 많으신 외할머니께서 오실까봐 제가 졸업식에는 취업한 회사 때문에 바빠서 참석 못한다고 해서 아무도 오지 않도록 했었어요. 저는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불렀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하셨는데 7인방 친구들한테도 모두 말했어요. 아빠가 바람나서 두 집 살림하다가 본초와 자식 하나인 딸을 버리고 첩인 여자한테 가버렸다고 말해줬어요.
그런 좋지 않은 가정사를 친구들한테까지 숨기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한테 털어놓고 떠나간 아빠를 맘 놓고 원망하는 것이 속이 다 후련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세상에 정말로 우리 아빠가 최고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엄마와 저를 버리고 가버린 아빠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었죠. 그때 엄마는 매일 울고불고 떠나버린 아빠를 저주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린 나이인데도 엄마를 불행하게 만든 아빠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그 뒤로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저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엄마에게도 재혼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엄마가 퇴짜를 놨던 것 같았어요. 아빠한테 한번 되었던 터라 더 이상 남자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생하는 엄마를 매우 안쓰럽게 생각하셔서 재혼을 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엄마가 혼자 살기에는 아직 젊었고 미모도 상당했기 때문에 주변에 재혼선도 들어왔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꼭 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결혼 같은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 엄마가 재혼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빠도 떠나고 없는 마당에 엄마까지 재혼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 마냥 혼자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에 매우 두려웠었죠. 아빠가 엄마와 이혼한 뒤론 딱 한 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로는 그 나쁜 여자가 아빠가 저와 만나는 걸 막는다고 하더군요. 아주 못된 여자라고 했는데 어린 마음에도 엄마와 아빠를 갈라놓은 그 아줌마에게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랐었네요. 저는 아빠와 그 나쁜 여자에 대한 적개심을 가감없이 친구들 앞에서도 드러냈었죠. 그리고 엄마와 이혼 후에도 딸 자식이 잘 크고 있는지 어떤지 연락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이혼한 아빠가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엄마 말로는 약속했던 양육비를 처음 몇 달은 보내왔는데 그 뒤론 끊겼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 나쁜 여자가 송금을 못하게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랑 연락하기 싫어서 달라고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차츰 엄마와 저는 아빠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결혼식장에 일찌감치 미리 도착했습니다. 신부 패물이랑 지갑 등을 맡아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챙기기로 해서 신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다른 몇몇 친구들과 미리 와 있던 저는 신부가 도착하자마자 사진 찍기에 바빴고 한참 부산스럽게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금 도착하신 친구 부모님과 오빠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아름답고 행복한 신부로 변한 딸의 모습을 보고자 한껏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들어오시는데 제 친구의 신부 아버지가 낯이 익었어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봤어요. 그렇지만 오래전에 떠난 아빠 얼굴이었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해도 혼남이었던 아빠 얼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날씬했었는데 약간 살집이 생긴 것 말고는 그대로였어요. 분명히 신부인 제 친구가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분명 제 아빠가 맞는데 저를 보고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신부가 아빠라고 소개하자 다른 친구들 모두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인사고모고 머리를 한 대 얻어 터진 것 마냥 멍했었고 왜 아빠가 이런 기막힌 시점에 내 앞에 나타났는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 옆에서 신부를 향해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줌마가 엄마와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 여자였다는 건데 바로 그 여자가 내 친구의 엄마란 것인데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빠는 친딸이 바로 눈앞에서 놀란 토끼눈 마냥 하고서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신부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며 사진도 함께 찍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좋은 부녀지간임을 자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꼼짝도 못하고 아빠라고 감히 불러보지도 못하고 멍하니 한참을 있었더니 아빠와 친구 엄마가 신부 측 친구들에게 결혼식 끝날 때까지 잘 부탁한다며
당부하면서 나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을 수 있을까 싶었네요. 저는 곧바로 신부인 연희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김태자 숫자 김태수가 맞니?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름을 알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아빠가 맞냐고 연희에 물었더니 당연히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친아빠일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부인 연희는 얼굴에 새하얗게 질린 내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자기 아빠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아빠라고? 원래는 내 아빠였어. 뭘 알고나 말을 해. 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친구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러면 네 엄마는 멀쩡한 우리 가정을 파탄시킨 주범이냐고 되묻자 연희도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어요. 거기 있던 다른 친구들도 놀라서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장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가 연희 결혼식에 나타났는데 연희가 자기 아빠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믿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결혼식장에 있는 신부의 아빠와 엄마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직 결혼식 시작 전에 이른 시각이라서 손님 맞이하려고 준비하면서 신랑 측 부모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신부 측 아버지와 엄마의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엄마가 맞다고 확인하시면서 기가 막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연희가 친아빠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도 당시에 아빠가 두 집 살림을 했어도 딸을 낳았는지는 몰랐었다고 분개했습니다. 당시에 그 나쁜 여자에게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 아들도 다른 유부남과 바람 피우다 낳은 자식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열불이 났습니다. 연희와 내가 이런 인연으로 만나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화가 나는 건 같은 해에 태어난 연희와 나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가 저를 버리고 연희한테로 갔다는 사실에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연희 엄마에게도 증오감이 증폭되었고요. 엄마는 친구였던 연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이런 기막힌 사실에 매우 놀라시고는 저한테 좋은 꼴 보지 못할 테니 결혼식장에서 바로 나와버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기가 생겨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증스럽게 행복한 아빠 미소로 연희를 쳐다봤던 나를 버렸던 아까 그 아빠의 모습이 다시 오버랩되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만큼 분노가 차오르는데 심장이 쿵쾅 거릴 정도로 안정이 되질 않아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참고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뒤집어 엎어버릴 것인가 하고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했던 말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서는 왜 그러는지 자초지종을 물어왔어요. 저는 대답 대신에 일단 연희에게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층의 한간 화장실로 가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평생을 아빠한테 받은 상처를 안고 사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받은 상처를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평생 동안 오늘 받았던 상처를 기억하면서 괴롭게 살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아기 기저귀를 갈려고 애기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 애기 엄마한테 일회용 비닐 장갑을 하나 더 얻어서 아기한테 나온 오물 쓰레기들을 얻어와서 바로 한껏 차리고 서 있는 연희 엄마 얼굴에 바로 쳐 발랐습니다. 뜻밖의 봉변에 곱디고 온 한복에 비싼 화장까지 했는데 입에까지 쳐들어간 오물에 경악하고 나자빠졌습니다. 아빠도 바로 눈앞에 와 서 있는데도 자기 친딸을 못 알아보더군요. 참 얼척이 없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아빠 얼굴에도 나머지 오물을 냅다 들어부어버렸습니다. 마주보고 있으면서 손님 맞이 중이던 연희 예비시댁 부모님도 경악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 말했습니다. 여기 한 분은 제 아버지인데요. 자기 친딸을 못 알아봐서 정신 차리라고 한 거고요. 여기 이 아줌마는 유부남을 꼬셔서 가정간탄시킨 여자라서 꼴 사나워서 제가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신이 나가서 이런 콩가루 지방과 사돈 맺는 것 같은데 함께 오물 뒤집어 쓰실 건가요? 라고 했더니
들어오던 하객들이며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연희 신랑과 오빠가 달려들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움을 듣고서 뛰쳐나온 신부가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한테서 당장 손 떼지 못해? 하면서 연희 오빠와 신랑한테로 달려와서 저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너한테 준 상처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너랑은 친구였지만 이젠 네가 내 동생이란 걸 알았으니 우린 남남이 아니야. 오늘은 이만큼만 해줘. 내 결혼식이잖아. 라고 했습니다. 막상 연희가 그렇게 나오니까 좀 머쓱하더군요. 사실 연희 엄마랑 아빠가 나쁘지 연희가 무슨 죄가 있다고 행복해야 할 결혼식에 파토날 일이 뭐랍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네가 언제 봤다고 나보고 동생이래? 나 너 같은 언니 없거든.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희가 오빠를 부르더니 엄마랑 아빠랑은 오물을 뒤집어 썼으니 씻으러 가시라고 하고 신부 측 어머니 입장과 신랑 아버지와 신부 손을 잡고 입장하는 순서를 없애고 신랑과 함께 입장하는 것으로 해서 간략하게 결혼식을 끝내자고 하더군요. 이미 대부분의 하객들이 신부 측 부모님의 오물 세례 받은 걸 목격했기 때문에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정대로 결혼식은 시작되었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석이 비어있는 상태로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서 신랑 측 하객들이 말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나와버렸고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모두 다 얘기해 줬습니다. 엄마는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엄마, 연희가 나보고 동생이라고 하는데 기분이 묘했어. 그날 저녁에 연희한테서 톡이 왔어요. 네 덕분에 난리 북새통이었지만 그래도 결혼식은 잘 치러서 다행이다. 이제 금방 제주도에 도착했어. 성질 사나운 내 동생아, 내가 네 언니니까 앞으로 깍듯이 언니로 모시렴. 그럼 신행 다녀와서 동생 어머님께도 인사드리러 갈게. 괜찮지? 내 동생의 어머니이면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지. 그치? 내가 대신해서 우리 엄마와 아빠의 용서를 빌게. 설마 우리 엄마와 아빠가 미운 것이지 내가 미운 건 아니지? 너와 나는 피를 나눈 자매이니 어찌됐건 내가 언니니까 동생인 너를 잘 챙겨줄게. 기대해라, 내 동생. 톡을 보니 미연이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답을 보냈습니다. 그래? 갑자기 언니가 되어서 어른스러워졌네? 얼마나 언니 노릇 잘하는지 이 동생이 잘 지켜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신행 다녀와서 제일 먼저 신랑과 저희 집에 인사 왔습니다. 선물도 저희 것과 엄마 것을 따로 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했더라고요. 엄마도 막상 신행 갔다가 처음 우리 집으로 인사 온다고 하니까 얼떨떨 했는데 저희 엄마한테 큰어머니 절 봐주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저희 엄마와 아빠 때문에 받은 상처를 제가 대신 아물게 해드릴 순 없지만 대신해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큰어머니로 생각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엄마는 마음 씀씀이가 갸륵하다고 하시면서 어른들이 죄가 많은 거지 너네들이 무슨 죄냐고 하셨어요. 그런 뒤로 연희는 저희 엄마에게도 어느 순간부터 제가 부르는 것처럼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 가게에 와서 딸처럼 일손 부족할 때 도와주곤 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친엄마가 이러는 거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그랬더니 나도 이제 다 큰 어른인데 부모님 눈치 따라 행동할 때는 아니지. 네가 우리가 이런 사이인 줄 몰랐을 때부터 처음에 너네 집에 친구를 데리고 가서 너희 가정사를 얘기하면서 원망하던 유부남 꼬신 그 나쁜 아줌마가 나도 미웠었어. 상처받았을 네 마음도 이해가 갔었고 그때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었는데
어이없게도 너한테 그런 상처를 입힌 당사자였다니. 나도 용납이 안 돼. 너는 내 영원한 동생이니까 부모님 일로 우리 사이가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했습니다. 참 우습게도 연희는 친구에서 갑작스럽게 저희 언니로 변해버렸네요. 여전히 연희 엄마 그리고 저를 버렸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젠 더 이상 증오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게 다 연희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빠 딸이란 걸 알고서는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혀왔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빠에 대한 정도 없었고 딱히 추억할 만한 일도 없으니 어른이 다 되어서 만난들 무슨 소용이겠냐는 생각입니다.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여지경 속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배다른 동생이었다니요. 자기가 몇 달 빨리 태어났다는 이유로 언니 행세를 하는 연희가 제법 우습기도 하지만 친언니처럼 따뜻하게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저를 웃게 합니다. 제 친구이면서 언니가 되어버린 연희와의 인연이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